인터넷 사이언스의 신묘한 만남 본게임. 자, 오늘도 본영으로 곧장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본게임의 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제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3,000 pounds of napalm. 네, 오늘의 주제는 하늘에서 내리는 악마의 무기 네이팜탄입니다. 이건 현재 국제사회에서는 사용이 당연히 금지돼 있겠죠? 네, 금지되긴 했는데 네. 전면적인 건 아니고 이제 제한적으로 이제 금지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 금지된 이유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부상 입을 때도 제일 좀 끔찍한 거 뭡니까? 화상이죠. 상해에서도 다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예. 굉장히 잔혹한 무기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환경 생태계에 끼치는 영향이 너무나 심각하다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금지가 됐고요. 1980년에 이제 제네바 협정 의정서에서 소위성, 그러니까 불을 붙이는, 불을 잘 붙게 하는 소위성 물질을 전투에 사용하는 것이 이제 원칙적으로 금지가 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1983년 유엔이 발의한 CCW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 하면 특정 재래식 무기 금지 협약인데 이것은 이제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한 네이팜탄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이 됐습니다. 예. 그 뒤에 이제 전 세계 113개국이 서명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2001년에 가입을 해서 정식 회원국이 됐습니다. 아, 그 CCW가 민간인 거주구역에 대한 네이팜탄 사용 금지. 그럼 이거 예. 그 전쟁에도 써도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는 이제 쓰지 말라고 이제 권장을 하는 것이지만 이 엄밀하게 규정만 따지면 민간인 거주지역에 대한 금지니까 예를 들어 전면전이 발생했을 때 적 군에 대한 전투병에 대해서는 민간인이 아닌 군에 대한 예. 그러나 무기에 대한 사용은 뭐 완전히 금지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아, 죄송한데 이게 예. 국가 비밀일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네이팜탄 있습니까? 우리나라 네이팜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6.25 전쟁 때도 사용이 됐고 네. 6.25 전쟁 이후에 우리가 이제 국군을 퍼레하듯이 그때는 이제 한강변에서 뭐 전투기들이 시범 비행다고 그랬는데 네. 그때 이제 한강에 백사장이 있었다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네이팜탄을 투하해서 하는 일은 한강에 네이팜탄을 썼대요? 예, 그런 투하 시범도 벌이고 그랬거든요. 사람들 모여서 박수 치고. 네. 예, 그 사진도 인터넷에 있습니다. 강 건너 불구경하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죠. 50년 되니까요. 몇 년 전이에요. 아, 예, 한참 됐네. 예. 제가 먼저 그럼 네이팜탄 그 화공의 역사는 뭐 적벽대전도 나오고 하니까 네. 네이팜탄의 역사는 언제부터라고 보면 이렇게 좋을까요? 네이팜탄이 2차 대전부터 쓰인 거죠. 아, 2차 대전. 예. 이 독일에 가시면 드레스덴이라는 도시 있습니다. 네. 이게 2차 대전 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왜냐하면 융단 폭격을 맞아서 그야말로 도시 전체가 뭐 무너졌다 그럴 과언이 아닌 요건 이제 1945년 2월 13일 미영 연합군이 영국의 랭커스터 폭격기 800대, 미국의 B-17 폭격기 300대가 총 3일에 걸쳐서 3일 밤낮을 7,100톤에 이르는 네이팜탄과 클러스터 폭탄을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융단 폭격이란 말이 융단이 여기서 융단이랑 별 생각은 안 하지만 이게 카펫이거든요. 그 단어가 똑같아요. 카펫 바밍이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제 카펫 깔듯이 틈 없이 다 이제 쏟아 부었다는 의미에서 융단 폭격이고요. 이 작전명이 이제 썬더클랩. 썬더클랩이라는 건 이제 천둥 박수를 친다. 그렇죠. 소리 정도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유서 깊은 도시, 그러니까 18세기의 작센의 제후들이 이제 건설했던 그런 바로크 건축물로 되게 유명했던 이 아름다운 도시가 그야말로 이제 잿더미가 되는데 예. 보시면 이건 멀쩡해 보이지만 나머지 이 도시를 보세요. 이게 종이로 만든 예, 벽만 서 있는 것 같은 진짜 마치 예, 뼈만 남았네요. 예. 물조만 남았네요. 그야말로 잿더미가 된 거죠. 도시 전체가 거의. 마이센 도자기라고 무지하게 비싼 거 있거든요. 그거 그 여기 고향 같은 데인데. 전 쌤이 드레스덴 가보신 적이 있으시다면서요? 그쵸. 예. 어쩐지 예. 아시더라. 그 정도는 이제 취재하고 와요. 예, 안 믿으실 것 같아서 제가 또 거기 사온 이게 마그네틱 가지고 인증. 그런 거 인터넷에서 살 수 있지 않나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해요. 제가 뭐 그렇게까지 해요. 일주일 동안 불이 났대요 도시 전체. 60만이 넘게 사는 도시였는데, 그러니까 뭐 엄청난 피해가 있었던 거고
그 증언에 따르면 이 네이팜탄의 고열로 아스팔트가 녹아서 네. 사람들이 도망가다가 신발이 붙어서 못 가는 와중에 이제 불에 타 죽고 이런 일이 뭐 부지기수였다고 하고 또 질식해서 죽고 물론 이제 네이팜탄 같은 거는 이제 주변에 공기를 없애버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급성으로 굉장히 빠르게 질식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때 공습을 지시한 사람은 이제 영국 공군 총사령관이었던 그 아서 해리스라는 사람이거든요. 적국의 민간인도 적이니까 신경 쓰지 마라. 적국의 민간인 적이라고 그럼 아유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그게 적국의 민간인이 왜 적이에요? 그때만 해도 그냥 뭐 상황 안 되면 뭐 그냥 다 민간인이건 군이건 다 이렇게 쓸어버리는 그런 네. 쪽으로 자주 갔던 것 같고 일주일 동안 도시가 탔으면 그 뭐 사망자 수나 이런 것들은 집계가 좀 될까요? 피해 정도가? 한 2만 5천 명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독일에서는 근데 뭐 정확한 건 사실 알 수가 없고 어쨌든 도시의 90%가 이제 파괴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소위 그 소위탄 계통, 네이팜탄 이제 불을 내는 단이잖아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나 뭐 이런 거를 보여주는 되게 끔찍한 사건이었죠.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한 구역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의 단어가 이 폭격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아, 뭔지 아세요? 영화계에도 많이 쓰이지 예. 않습니까? 우리 뭐 전세 영화 좋아하시니까 블록버스터. 예, 예, 맞습니다. 우승화 달리기는 아닙니다. 블록버스터 맞나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블록버스터는 말 그대로 하면 예. 한 블록 도시 한 블록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위력을 갖는 강력한 그 폭탄을 이제 의미하는데 이때 이제 워낙 드레스덴이 초토화되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용됐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부조들이 있잖아요. 이거야 뭐 나중에 새로 붙인 것이 아닐까 싶고 여기 보시면 다 시커멓게 타서 이제 다 떨어졌던 거를 이제 도로 붙인다던가 아, 이게 탄 거예요? 이게 이게 탄 현무암처럼 까만 게 아니라 아, 표면이 그런 탄 거예요. 아. 여기 이제 프라우엔 교회인데 마틴 루터 종교개혁부터 2차 대전 굵직한 역사의 흔적이 있던 이 루터파 개신교회죠. 네. 근데 2005년에 이제 복원된 상태고요. 시커먼 것들이 섞여 있잖아요. 멀쩡한 이런 깨끗한 데가 있는 반면에 여기에 이제 다 이제 폭격돼 불타고. 근데 이제 드레스덴 시민들 여기 독일인들의 대단한 점은 이 전쟁이 끝난 후에 복원할 때를 대비해서 이걸 다 번호를 붙여가지고 다 모아둔 거예요, 돌을. 물론 완전히 부서진 것도 있었겠지만 네. 그래서 그나마 이전 거를 다시 가져와서 복원할 수가 있었다라는 독일인의 어떤 모습을 또 보여주기도 하고. 예. 근데 복원할 때 보면 우리는 보통 깨끗하게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근데 일부러 역사의 교훈으로 삼기 위해서 저렇게 흔적을 남겨둔 건가요? 아마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네. 깨끗이 잘 안 닦이나 봐요. 아. 원체 이제 이 네이팜탄 계통은 온도도 높고 네. 하다 보니까는 이제 이걸 아마 닦으려면 표면을 많이 깎아내야 되지 않나. 대충 닦아서 없을 예. 수준이 아니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닦아서 정도 보고 비 맞고 눈 맞고 하면서 없어지지 않겠나? 그냥 뭐 그러니까 2005년에 다시 됐으니까 그때까지 수십 년 동안 룰루랄 하면서 닦으면 다 닦였을 것 같은데 이상 저희 어리석은 질문. 아닙니다. 사실 이 네이팜탄이 이제 그 잔혹함, 뭐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네. 대표적인 게 2차 대전, 태평양 대전 때의 도쿄 대공습이 있어요. 네. 1945년 3월 10일 밤에 그때 도쿄가 굉장히 3월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추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갑자기 여름처럼 후끈거렸어요. 그 이유가 B-29 폭격기들이 대량으로 날아와가지고 무려 2,400톤의 그 네이팜탄을 이제 쏟아부었는데 이 지금은 뭐 도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일본이 목조 가옥이 많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네이팜탄이 너무나 좋은 공격 소재가 되는 하나만 거죠. 떨어뜨리면 그냥 그렇죠. 알아서. 물론 이제 그때는 어우, 네이팜탄 외에 이제 다른 그 예. 소위탄 종류들도 많이 사용이 됐습니다만 일부 이제 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라든지 석조 건물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그냥 다 거의 타버린 거예요. 이제 몇 시간 만에 그냥 좀 말씀드리기 좀 끔찍합니다만 수처럼 시커멓게 변한 이제 시체들이 이제 질비하게 이제 많이 나왔고 그러니까 이게 뭐 어린이인지 노인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이제 참혹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타는 냄새가 그 폭격기가 이제 보통 몇백 미터 이상 상공을 비행하는데 거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뭐 폭격기 승무원이 구토를 한 적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예. 지옥이 따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사람은 또 희생이 됐을까요? 피해가 원자 폭탄에 의한 피해보다 이 도쿄 대공습에 의한 피해가 더 컸어요. 그래요? 사망자의 경우 보면 네. 그 당일에만 10만 명이 죽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뭐 부상자들 중에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합치면 15만 명이 죽었는데 이 사망자 규모만 따지면 히로시마 나가사키 떨어졌을 때 두 개를 합친 건 아니고 각각을 따져봤을 때 그 원폭 투하에 따른 사망자보다 더 큰 규모입니다. 그리고 3시간의 폭격으로 41제곱킬로미터의 면적이 초토화됐는데 이거는 여의도 한 14배 정도 되는 상당히 이제 넓은 면적이죠.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당시에 우리 이제 국민들, 그 당시 조선인이라고 그랬죠. 조선인들도 일본에 끌려갔잖아요. 그때 이제 그 한 만여 명, 조선인 만여 명도 그때 안타깝게 희생이 됐다고 굉장히 합니다. 비율이 높아요. 네. 15만 명 중에 10,000명이 네. 조선인이었다는 거니까. 그때 그래서 그 영국군 총사령관이었던 아까 아서 해리스가 정말 그 비인간적인 얘기를 했었는데 이 미 전략공군 사령관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그 커티스 르메이란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주 일본인들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주 악명이 높았는데 그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그 어디에도 무고한 민간인은 없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거 비슷한 거죠. 예, 영국 그 적이다, 어차피. 공군 총사령관 얘기한 거 비슷한 거죠. 어차피 적국의 국민은 민간인이라도 적이다. 뭐 이제 그런 거. 예. 이 사람이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네이팜 탄보다 솔직히 사람이 더 무서운 네. 거예요. 어우, 이런 사람일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이런 명령은 이제 이 총사령관 수준에서 나올 수가 없고 다 이제 대통령이라든가 이 위쪽에서 아마 도장이 찍혀 나올 거기 때문에 자기는 또 자기 행동을 합리화하고 싶었겠죠, 뭐 그 상황에서. 이 원자폭탄 투하한 그 투하에 참여한 사람도 굉장히 인간적으로 막 갈등을 많이 했잖아요. 뒤에 그 너무나 큰 피해를 보고 이 소위탄 같은 경우 네이팜탄 같은 경우 피해가 잔혹하니까 이 투하하는 병사들 미군 폭격기 병사들이 갈등을 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잠재우기 위해서 너 마음 약하게 먹지 마. 이제 그런 차원에서 했을 수도 있죠. 예. 사실 이 이후로 뭐 우리가 광복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야 이건 정말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효과는 있었대요. 그래서 그 전쟁에 태평양 전쟁에 도쿄 대공습에 예. 다 타버린 걸 보고 야 일본은 역시 나오면 목지에 가옥이 많으니까 건물이 많으니까 소위탄 이거야. 효과적이죠. 소위탄 예. 네이팜탄 해가지고 뒤에 11일 나고야 13일 오사카에 또 이 소위탄 네이팜탄 공격을 하는데 바로 항복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그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또 원폭을 투하하게 되는데 그 직후에 이제 그 일본이 항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일본이 원폭 투하 때문에 항복한 걸로 생각하지만 사실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도쿄 대공습이라고 분석하는 전사 전문가들도 꽤 있습니다. 왜? 이게 결과라는 게 이게 효과가 나타나더라도 항복할까 말까 며칠 또 고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 회의도 하고 뭐 계속 하지 그러니까.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피해도 조사를 그래서 하고. 사실은 일본이 무너진 거는 도쿄 대공습 때 거의 밑에 기초가 다 무너졌고 결정 그 후에 이제 결정타를 가한 게 원폭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근데 참 전쟁에서 화재라는 건 뭐 당연히 날 수밖에 없는 것 텐데, 어떻게 이렇게 피해가 이렇게 큽니까? 이게 보시면 화염 방사기 같은 느낌이에요. 불이 이렇게 쫙 앞으로 뻗어나가면서 이제 다 태우는. 근데 화염 방사기는 이제 저도 써보진 않았지만 게임에서 쓰다 보면 되게 얼마 못 씁니다. 네. 금방 탱크 비워버리고 굉장히 효과적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이제 기름 뭐 휘발유 같은 걸 쓰니까 이게 액체 액체랑 넣고 나가는데 이게 뭐 통을 이만한 걸 뭐 탱크를 들고 다니지 않을 거 아닙니까? 기껏해야 뭐 배낭 정도 네, 크기니까 네. 쭉 뿜어가지고 거기에 불 붙여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불을 오래 타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오래 타게 만들고 불이 머무르게 하고 불이 몸에 붙었을 때 안 떨어지게 하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연구를 한 거죠, 나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어디 캠핑 같은 데 갔을 때 종이를 모아서 이렇게 낙엽이나 네. 마른 낙엽이랑 불 되게 잘 붙잖아요. 근데 정말 빨리 꺼지거든요. 이 꺼지기 뭐 몇 분도 안 가고 꺼지기 때문에 사실 못 하잖아요. 이게 뭐 그걸로 라면을 끓인다거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숯이나 장작을 가져와서 붙이면 이게 되게 오래 타죠. 그러니까 종이가 타던 것을 수트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불이 계속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미국 정부가 돈을 냈고 하버드대하고 미군 화학부대 같이 연구를 했어요. 이거 성분은 이제 나프텐하고 팔미테이트라고 하는 건데요. 나프텐은 나프 계통에 들어가면 이제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나프타 뭐 이런 거 네, 뭐 네. 그런 거야? 예. 요거는 탄화수소. 탄화수소란 거는 이제 석유 계통의 다 탄화수소예요. 그러니까 불이 굉장히 잘 붙는 물건인 거죠. 액체고. 그다음에 팔미테이트란 거는 팔미트산이라고 우리나라에서 말을 하는데 요거는 팜유
있죠. 야자유. 네. 우리 팜유의 주성분이 이겁니다. 팔미트산. 그러니까 지방산이에요. 역시 기름이 잘 붙는데 불이 잘 붙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얘는 고체죠. 그러니까 지방 덩어리. 고체고 끈적끈적해요. 그래서 얘네 둘을 섞어가지고 불을 붙이면 불이 이제 굉장히 오래 가고 그 끈적끈적한 내 몸에 이렇게 묶거나 하면 이게 잘 안 떨어집니다. 불이 붙은 채로 있는 거죠. 뒤집어 쓰면 아, 옷에 불이 붙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불 자체가 붙어 있는 불 거예요. 자체가 이 끈적끈적한 이 점성 있는 물질에 불이 붙은 채로 이게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고. 그러니까 이 불을 끄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아, 그럼 또 하나 어리석은 질문. 그럼 물 뿌려도 그러면 잘 안 꺼지나요? 잘 안 꺼집니다. 기름에 물 붙는 격이죠. 물론 이제 아주 많은 물을 정말 뒤집었으면 꺼지겠지만 네. 물 좀 이렇게 한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물이 붙으면 물 이렇게 가지고 컵으로 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꺼지는 거죠. 그럼 뭘로 꺼야 되죠? 어떻게 꺼야 뭘 되죠? 덮어야 되고요. 네. 근데 이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다가는 이제 정말 오히려 몸 다 퍼뜨리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전쟁 상태에서 갑자기 네이팜탄으로 인해서 이걸 이제 몸에 불이 붙었는데 이걸 끈다는 건 거의 불가능한 현실적으로는 한마디로 불을 천천히 오래 너한테서 안 떨어지게 만들어 놓겠다. 너한테서 안 떨어지게 만들어 놓겠다. 그럼으로써 그만큼 많은 사람을 이제 인명을 살상하겠다는 게 이 네이팜탄의 발상. 어디 인터넷 보니까 그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붙은 데를 거의 이 살을 도려내야 된다. 하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래요? 예, 옛날에 저 일부 부대에서는 네팜탄이나 뭐 이런 것 혹은 뭐 백림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칼로 이제 살을 도려낸 경우도 있었어요. 불 붙은 기름을 뒤집어 썼는데 이 기름이 안 흘러내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태라고. 진짜 무슨 어디 뭐 딱딱 지옥. 아우. 말씀하신 게 딱 이해가 되네요. 말씀하신 그러면 그때 하버드에서 그렇죠. 언제쯤 이게 연구를? 1940년대 이것도 40년대. 이제 2차 대전 끝나기 전에 하버드에서 연구를 했던 건데 첫 실험은 1942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이네요. 예, 이런 걸 이제 흥미롭네요. 독립기념일에 하버드대에서 처음 이렇게 했다는 게 좀. 예, 그렇죠. 경영대 미식축구 경기장에서 실험을 했는데 하버드는 얼마나 크길래 경영대 미식축구 경기장이 있습니까? 하버드 대학교 미식축구 경기장이 아니라? 단과대마다 따로 있나 봐요. 어쨌든 이제 실험을 했고 그 다음 실험은 바로 이제 벽지와 다다미가 갖춰진 실물 크기의 일본 촌락 모델을 만들어서 딱 1번 타겟이군요. 1번 그런 타겟. 거죠. 이건 이제 하버드에 만든 게 아니고 유타주 시골 유타주에 세워가지고 이걸 1943년에 여름에 이걸 실험을 또 합니다. 일본을 노리고 개발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네이팜탄의 특징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물을 태우는 건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렇게 태우는 순간에 이제 산소를 써버리잖아요. 주위에. 그래서 산소 부족 상태를 만들어서 질식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뭐 동굴에 숨어 있다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질식돼서 죽는. 이제 2차 공격 이런 특성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몸에 이제 붙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에 붙었을 때 이걸 떼주려고 하다가는 제 손에 이게 옮겨 붙습니다. 끈적끈적하니까. 그래서 제 몸에 다시 불이 퍼져서 불을 꺼주지도 못하는. 옆에서 이제 전우가 죽어가는데도 그런 특성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온도도 굉장히 높아서 3,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3,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거 용광로급만 용광로. 예, 3,000도쯤 올라가면은 철도 다 녹이죠. 예. 한번 터지면 반지름 30m 이내에는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없거니와 사람 몸 같은 경우는 뼈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그래서 시신을 정말 형체도 알아볼 수 없게 만드는 정말 이게 한번 타고 나면은 그 이후의 그 모습이란 거는 그야말로 지옥을 맛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 동료가 이렇게 막 그 네이팜탄에 이렇게 막 몸에 불이 붙었는데 그걸 막 쳐다볼 수도 없고. 위어 솔저스인가 그 멜 깁슨 나온 영화에 뭐 그런 그 장면이 좀 나왔던 거 같아요. 그때 볼 때 참 끔찍하고 그랬었는데요. 결국에 또 베트남전에 당연히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베트남전에 이제 네이팜탄이 네. 대량으로 사용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베트남이 아시다시피 정글 지역이잖아요. 나무와 숲이 우거져 가지고 일반 재래식 폭탄을 써봐야 이게 효과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이거를 나무와 숲을 태워버리자. 그게 효과적이겠다 해서 이제 네이팜탄이 마연이 사용된 그런 측면도 있는데 그 1979년에 이 베트남 전쟁 영화의 고전이 있죠. 지옥의 묵시록이라고. 앞서서 언급이 안 됐죠. 예. 특히 전투기가 미국 전투기 네이팜탄 터트리고 헬기도 동원해서 아주 고전에도 굉장히 충실한 이제 영화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많이 그
회자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 킬 고중령이 그 명대사를 하나 읊조리죠. I love the smell of napalm in the morning. I love the smell of napalm in the morning. 그러니까 나는 아침에 맞는 네이팜 단 냄새가 좋다. 그런 거죠. 근데 이거는 참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비인간적인 잔인한이라고 할 수 있죠, 사실. 그 자주 썼나 보네요. 그러니까. 인더모닝에 예, 예. 아침 먹듯이. 예. 아니 또뭐 이방 영화 얘기 나온 김에 원쌤께서는 저는 이제 위어 솔저스 적의 네, 묵시록 했으면 하나 또 허공의 질주라고 몰라요. 88년도 영화. 리버 피닉스 기억나세요? 리오 팽친 알죠? 리버 피닉스가 참 젊어서 죽었지 않습니까? 네. 리버 피닉스가 나온 영화라 이게 뭐냐면 베트남 전중에 이제 네이팜탄 투하를 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반대하는 이제 시위의 일환으로 이 군사 실험실을 폭파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가족이 있었던 거예요. 가족들이 십몇 년 동안 도망 다니는 얘기거든요. 베트남전 반전 세력들은 굉장히 강한 행동을 하기도 했어요, 미국에서. 그런 그 모습을 묘사한 건데 여기에 이제 당연히 그 네이팜탄이 소재다 보니까 이 군사 실험 폭발 이유가 그래서 이제 네이팜탄이 되게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 영화죠. 예. 또 그만큼 또 이렇게 영화에 이렇게 다 중정한다는 건 베트남전에서 네이팜탄이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일 텐데 뭐 실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건 좀 이렇게 어떤 내용도 있을까요?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 베트남전에 미군이 사용한 네이팜탄의 양이 무려 40만 톤 정도로 알려졌어요. 40만 톤. 예, 근데 아까 도쿄대공습 말씀드렸는데 그때 그게 2,400톤이었어요. 물론 하루만 썼었지만 예. 문제는 이 베트남전에 사용된 네이팜이 그 네이팜 B라고 그래서 기존의 것들과 다른 형태였습니다. 그 뭐 쉽게 얘기하면 약간 더 더티밤. 더 업그레이드 안 좋게 예, 업그레이드했을 안 거 좋게, 아닙니까? 예, 더러운 뭐 그런 이제 폭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벤젠이라든지 휘발유 중에도 저질 휘발유 그리고 스티로폼 등을 혼합해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뭐 네이팜탄 이름이 유명하다 보니까 뭐 네이팜 B 뭐 이런 형태로 가지고 사용했다고 그러고요. 미국의 유명한 이제 그 화학회사 다우 케미칼이 네. 1969년에 이제 개발했는데 한 원래 발화 시간은 한 15에서 30초 정도 되는데 이거를 10분으로 상당히 긴 거죠. 10분이면 10분 동안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천도 그 타요? 1969년에 개발했는데 베트남전은 1973년 지금까지 이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뒤에 몇 년 동안 뭐 베트남전은 더욱 전에보다 불의 전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뭐 수백만 에이커의 숲, 뭐 농작물지대 이런 게 이제 초토화됐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베트콩 그다음에 월맹군 외에 민간인들도 이제 그 결과적으로 피해를 입은 이제 그런 사례들도 생겼다고 그래요. 아 졌잖아요. 미국 기준으로 졌잖아요. 네이팜탄 쓴 미국 그러니까 기준으로. 이게 그런 뭐 미국이 각종 첨단 무기를 쏟아부었고 네이팜 같은 이제 비인도적인 무기까지 네. 썼는데 졌단 말이에요.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게 효과적인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에 지뢰 얘기도 하고 했었는데 이 그 중에 하나가 땅굴이에요. 땅굴. 땅굴은 북한만 잘 파는 게 아닙니다. 원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베트콩, 이제 월맹군이라고 볼 수가 저는 있는데 두더지 얘기하실 줄 알았는데 북한만 잘 이 사진이 당시 이제 베트콩 이제 월맹군들이 봤던 저 밑에 적재 굴인 거예요? 예, 불 입구입니다. 되게 입구고요. 좋네요. 그리고 그러게 원생 못 들어가시는데 유 기자님은 가실 수 있어요. 죄송합니다. 저도 좀 위태위태해. 저도 배가 걸려서 못 들어가지 않을까 싶은데. 체격 있는 사람 미국인은 못 들어가요. 미군들은 들어가기 힘들죠. 아 그것도 또 고려하실지 모르는데 그렇죠. 베트남분들 예, 좀 예. 슬림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러니까 폭과 너비가 한뭐 1m도 안 돼요. 보시지만 한 60cm밖에 안 되고 깊이도 깊지가 않습니다. 10m 정도 깊이로 해서 이게 뭐 정확히 파악은 안 되는데 다 파면 뭐 한 수천 킬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 그런 길겠죠. 예. 추정도 나옵니다. 아, 그걸 누가 재겠어요? 예, 달- 예, 달고 뭐 그야말로 다니면서. 추정인데, 그러니까 미군이 네이팜탄이나 무슨 뭐 폭탄 아무리 쏟아부어도 이 땅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물론 이제 운 좋게 입구나 근처에 네이팜탄이 터져서 아까 말씀드렸지 그 땅굴 안에 공기를 빨아들였으면 이제 질식사를 시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경우를 제하고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기는 어려웠던 것이고 당시에 이제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 이제 엘스워스
엘스워서 벙커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우리는 한국과의 출생률과 싸움을 벌이고 있다. 그 태어난 사람들은 다 적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뭔 얘기겠어요? 참 무서운 얘기인데 네. 우리 흔히 쓰는 속된 말로 거의 뭐 씨를 말려버리는 거냐 뭐 그런 취지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참 무서운 얘기죠. 네. 국제 여론도 미국에 굉장히 안 좋았죠. 이걸 왜 계속 이런 전쟁을 하고 있느냐. 그런 상황이다가 이제 반전 여론에 정말 큰 쐐기를 박은 사진이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아 이건 알죠. 이건. 네. 이게 이제 우리는 네이팜탄 소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목은 테러 오브 워니까 전쟁의 공포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퓰리처상을 나중에 받게 되는데 이 중간에 이 소녀는 이제 전신 화상, 3도 화상 입고 이제 17번인가 뭐 수술하고 막 그랬던 기억인데요. 아무튼 요 사진을 찍었는데 이때 당시 AP통신에 사진을 보낸 거죠. AP통신에서 전라의 사진은 내보낼 수 없다. 옷을 다 벗고 있기 때문에라는 참 좀 엉뚱한 얼토당토한 얘기는 지금 그게 너무 아니잖아요. 원칙적이네요. 지금 상황도 사진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요. 그런 소리를 해서 이제 베트남의 AP통신 사이공 국장이었던 이 호스트 파스라는 사람이 이게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엄청 강하게 주장을 해서 실었고 이게 이제 전 세계 신문으로 타진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이 전쟁이 그냥 얘기로 듣던 거하고 실제 상황이 무엇이냐라는 걸 느끼게 만들어서 경종을 울려준 굉장히 큰 계기가 됐고 이 닉 우트라는 사람이 찍은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퓰리처상을 받게 됩니다. 네. 사실 특종 전문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특종인데 그 특종이 뭐 신난다 세상을 바꾸고 뭐 사회를 바꾸고 그런 특종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저는 이제 그 글 쓰는 신문 기자지만 팬 기자지만 한 장의 사진이 100건의 팬 기사, 신문 기사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이 사진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분 잘 어떻게 계시나요? 이분 어떻게 추적이 됩니까? 이분? 당시에 이제 9살이었고 지금 잘 지낸답니다. 이름이 이제 판티 킴 푹인데 1963년생이니까 지금 이제 50대 중반 됐겠네요. 예. 근데 그 아까 원쌤 말씀하셨지만 전신 그 30%의 3도 화상을 입고 14개월 동안 무려 17번의 피부 이식 수술을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캐나다 시민권을 얻어서 캐나다 시민으로 살고 있는데 이 본인이 몸으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전쟁의 참혹함을 알리는 UN 친선 대사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름을 따서 킴 국제 재단을 설립해서 이 전쟁 고아 구호 활동에도 애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참고로 이 킴 푹하고 그 사진 찍은 닉 우투 기자는 1999년에 우리나라에 오기도 했었습니다. 2차 대전에 시작됐고 베트남전에 이렇게 됐으면 중간이 딱 우리 6.25 네. 한국전쟁인데 당연히 사용이 됐을 텐데요. 네, 사실 네이팜탄이 이제 베트남전에서 대량으로 사용되기 전에 네. 이제 본격적인 무대로 등장한 게 우리 6.25 전쟁이었습니다. 6.25 전쟁이었습니다. 본격적인 무대가 됐었어요. 2차 대전에서 이제 일본과 미국이 싸운 태평양 전쟁 이 지역에서 투하된 폭탄 총량이 50만 3천 톤이었는데 우리 6.25 전쟁 때는 그보다 많은 63만 5천 톤의 폭탄이 이제 투하가 됐다고 그럽니다. 아무래도 이제 몇 년 사이에 또 무기도 발전하고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은 폭탄이 사용이 돼 있고 그 중에 네이팜탄은 3만 2천 톤 이상 사용이 됐다고 그래요. 그 6.25 전쟁의 경우는 북한의 도시 지역 얘도 많이 이제 사용이 됐고 특히 뭐 산업 시설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사용이 됐는데 많이 사용된 게 1951년 8월부터 1952년 6월 사이에 이른바 질식 작전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때 4,204톤이 사용됐다고 합니다. 이 질식 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이 1951년 7월에 이 북한 중국군하고 이제 정전 협정 그 회담이 처음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그 뒤에 사실은 교착 상태가 2년 정도 지속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깨기 위해서 북한 후방 지역에 대한 이제 융단 폭격도 많이 있었고 그때 이제 네이팜탄이 많이 사용됐다는 거죠. 미국은 그때 많을 경우 한 달에 한 900차례 이상 폭격을 했고 당시 이제 그 북한 지역에 대한 미국의 폭격 결과입니다. 이거는 물론 이제 네이팜탄만 사용한 건 아니고 거의 가운데 부분 완전히 뭐
고대 유적 예, 같은 사라졌죠. 예. 예. 이거 뭐 재건축하느라고 휩쓸. 싹 예. 땅 정리하는 것 같네요. 그야말로 남아 있는 게 없는데요. 말 그대로 싹 휩쓰는 그러네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아이고. 그러면 이제 남한 지역에는 이 네이팜탄 피해가 전혀 없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이제 중공군, 북한군에 대한 이제 공격을 이제 한 건데 하다 보니까 거기 이제 우리 민간인도 같이 살고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특히 도심 지역, 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하지 않게 우리 민간인들도 이제 피해를 입은 이제 그런 경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예. 오늘은 6.25 전쟁의 네이팜탄 투하가 되게 엉뚱하지는 않죠. 뭐 중국도 당시에 참전을 했으니까 중국의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네이팜탄 투하가 중국의 후계 구도에는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쵸 궁금한데요. 본방에서 함께 보시죠. 중국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중국 건국의 아버지이자 공산주의 독재자로 불리는 이 사람 누굴까요? 네, 바로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949년) 마오쩌둥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웁니다. 마오쩌둥에겐 원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중국을 완전한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 것이었죠. 마오쩌둥은 자신의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스라에 3남 2녀를 둔 마오쩌둥은 장남 마오 아닝을 가장 총애했습니다. 레닌 군사학교 출신의 아닝은 기억력이 좋고 재주가 많았다고 합니다. 러시아어는 물론 영어에도 능통했는데요. 마오쩌둥은 아닝이 자신과 닮았다며 일찍이 후계자로 점찍었다고 합니다. 이듬해인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중공군 파병을 결정한 마오쩌둥은 장남 아닝을 전쟁터로 보냈는데요. 군에서의 실전 경험을 쌓게 하려는 후계자 학습 차원이었습니다. 마오쩌둥은 아닝을 중공군 총사령관 펑더화이의 러시아 통역관으로 보냅니다.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군사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자리였죠. 하지만 마오쩌둥의 계획은 정확히 34일 만에 무너집니다. 아닝이 미군이 투한 네이팜탄에 맞아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오쩌둥의 계획을 망친 건 네이팜탄이 아닌 달걀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1월 24일) 오후 평안북도 삭주시 대유동의 중공군 사령부에 비행기 2대가 나타납니다. 블랙 위도우라고 쓰인 미국 정찰기였는데요. 대유동 상공을 1시간 남짓 휘젓고 돌아가죠. 당시 펑더화이 사령관이 이끄는 중공군의 합류로 우리 군과 유엔군은 청천강 이남까지 후퇴했는데요. 유엔군 사령관 더글러스 메가더는 크리스마스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벼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중공군 사령부에 대피령이 떨어집니다. 오전 10시 공습경보가 울리고 미군 전투기가 돌아와 네이팜탄을 퍼붓습니다. 중공군 사령부는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하는데요. 그리고 마오쩌둥은 보고를 받고 사색이 됩니다. 불타버린 중공군 사령부에서 장남 아닝의 손목시계와 권총이 발견됐기 때문이죠. 아닝은 대체 왜 사령부를 빠져나오지 못한 걸까요? 바로 달걀 때문이라는 증언이 있습니다. 그것도 김일성이 하사한 달걀이었다는데요. 마오쩌둥의 아들이
전쟁터에 있다는 소식은 김일성의 귀에도 들어갑니다. 김일성은 감사의 의미로 달걀 한 꾸러미를 보냈죠. 전쟁터에서 달걀은 아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안닝은 바로 이 달걀로 볶음밥을 해 먹으려고 불을 피웠는데요. 연기를 감지한 미군 전투기가 돌아왔고 네이팜탄을 터뜨린 겁니다. 후계자를 잃은 마오쩌둥은 고박 하루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줄담배만 피웁니다. 그리고 이후 1인 독재를 이어가는데요. 무려 40년 동안이나 말이죠. 1976년 9월 9일 마오쩌둥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는 마지막 심장 발작이 오기 직전 서자였던 화구어펑을 후계자로 세우는데요. 마오쩌둥의 계획대로 세습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중국 국민들의 바람은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2년 만에 전 국민의 지지를 받는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난 건데요. 그가 바로 개혁개방의 아버지라 불리는 덩샤오핑입니다. 덩샤오핑의 등장으로 중국에는 자유의 바람이 부는데요. 경제 개방이 시작된 겁니다. 마오쩌둥의 꿈이 그의 사망 2년 만에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만약 그날 마오 안닝이 달걀을 먹지 않았다면 덩샤오핑의 등장은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과 함께 경제 강국으로 꼽히는 중국의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요? 역시 우리 전 MC가 하시는 본방야사는 굉장히 영향가가 있어요. 네, 예, 역사적으로 많이- 도움되지 않습니까? 예, 많이 도움이 됐고요. 네. 모택동 마오쩌둥의 큰아들 그 마오 안닝이 이때 죽지 않았으면 네. 중국 9년 대사가 또 어떻게 바뀌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네. 네이팜탄이 누구나 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것도 참 그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라크전에서 미군이 네이팜탄 썼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거는 2003년에 미국 해병대가 이라크 남부 쿠웨이트 접경 지역을 했죠. 그 서남 쪽에 사푸안 언덕에서 벌인 지상 전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상 전투인데 그때 네이팜탄이 사용됐다고 하죠. 이걸 본 사람들이 이거는 전투가 아니고 그냥 학살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였고, 그리고 실제로 거기 참여했던 한 장교가 4만 파운드의 폭탄 그리고 네이팜탄을 투하했다고 시인을 하기도 했고요. 쓰인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인 2004년에 이라크에 이제 그 팔루자시 반군 진압, 그때도 미국이 이제 백린탄하고 계량형 네이팜탄 MK77이라는 거를 사용했던 의혹이 수차례 제기가 됐었는데, 나중에 이제 이라크 주둔의 이제 미군 대변인 베리 베너블 중령이 백린탄을 썼는데 그냥 무장 세력을 소탕하기 위해서 무슨 얘기냐면은 건물에 불을 내 가지고 이제 튀어나오게 숨어 있는 게 건물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만 썼다, 백린탄만 썼다, 네이팜 안 쓰고 이렇게 이제 일부 인정을 했어요. 네이팜은 좀 알겠는데 근데 백린? 백린도 같은 이게 효과가 있나 보죠? 예, 백린탄이 정말 극악무도한 건데요, 이것도. 게임에 제가 실제로 무슨 게임을 하다가 이 백린탄을 쓰게 돼가지고 저희 부대원들하고 싸우는 장면도 있었어요. 제가 커맨더인데 부대원들이 이건 안 된다, 저는 해야 된다. 실제로 그 게임을 했습니다, 제가. 어쨌든 원래 게임 스타일이 좀 그런 좀 무자비한 스타일 아니십니까? 근데 FPS를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진짜 백린탄을 사용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죠? 아니 게임 속에서 이게 원래 스토리가 그래요. 제가 거기서 그렇게 안 하면 게임이 끝납니다. 못해요 게임을. 아니 그대로 나가면 시청자들 굉장히 혼나실 것 같아서. 게임 게임 스타일이 약간 다르긴 하니까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멀티플레이어도 아니고 원래 게임 싱글이에요. 시나리오가 그런 거예요. 맞아. 시나리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만드는데 혼자서 그 쓰자고 하신 게 그게 아니라 아니고 게임 시나리오가 그렇게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해했습니다. 네. 백린이란 거는 뭐냐면 이제 여러분 아마 백린이라고 잘 안 그랬고 옛날에 황린이라고 그랬어요. 황린. 말이 확 달라진 거죠. 사실 약간 황린과 백린은 누런색이에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딱성냥 갖고 장난친 적 있어요. 딱선냐 이렇게 칙 하는 아무데나 예, 하면 예. 펴지는 거죠. 딱성냥의 머리 요게 요겁니다. 황림 백림. 우리가 지금 쓰는 성냥은 아무데나 해도 안 켜지잖아요. 그쵸 이게 그 황에다가 긁어야 되죠. 예, 뭐 있어요. 그거는 정린이에요. 지금 성냥은 적린. 아 레드 그죠 성냥이 좀 빨갛죠. 예, 정린인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는 발화점이 60도도 안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요 딱성냥을 가지고 다니다가 조금이라도 뜨거운데 근처에 있으면 그냥 불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저절로. 그래서 실제로 바지에 불 붙어가지고 화상 입은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옛날에. 그러니까는 발화점이 60도도 안 되기 때문에 불을 붙이기가 굉장히 쉽죠. 일단 불이 굉장히 잘 붙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한번 불이 붙으면 아주 격렬한 화학 반응을 하면서 유독가스를 마구 배출을 해요. 네이팜도 약간 3,000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거는 5,00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와 훨씬 아니 3,000이나 5,000이나 사실 뭐 똑같겠습니다만 그래도 차이가 나긴 많이 나네요. 네. 그래서 백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에서 터지면 이 백린 불 붙은 백린이 비처럼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몸에 이렇게 비처럼 네. 미세먼지 날라오듯이 이렇게 날라가지고 몸에다 이렇게 뒤집어 쓴 상태에서 불이 타는 거죠. 이게 떨어지지도 않고 잘 것도. 예. 그러니까 사실은 백린탄에 죽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얘기도 있어요. 5,000도 이거 뭐 따라 뭐 이거 1980년 그 제네바 의정서, 네. 제네바 협정 의정서에 따르면 그 백린을 포함한 소위성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요. 근데 이제 미국은 이 의정서에 대해서 서명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의미가 없는 거죠. 일단은. 네. 그래서 서명 이제- 안 했으면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증인 선서 안 했으면 뭐 그것처럼 중용 입장에서는 이게 뭐 네이팜탄도 아니고 백린 숙산 상황에서 그 숙산 인화물질로 백린을 사용했을 뿐이다. 그래서 화학 무기도 아닌 재래식 무기만 쐈다. 그것은 불법도 비법도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실제로 그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계속 충돌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여러 해 전에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군이 이제 팔레스타인의 자치구에 그 학교, 유엔이 관리하는 학교의 그 운동장 상공에 그 백린 연막탄을 터뜨렸어요. 학교에다가요. 이렇게 비인간적인 백린 연막탄을 더구나 학교에다 왜 뿌려요, 그거를? 학교 상공에서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변화됐는데 하여튼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훈련에다가 그 네. 자기 탱크 옆에다 썼으면 모르는데 학교에다가 연막탄을 뿌린대요. 네. 참나. 예. 참고로 우리 군에도 백린 연막탄이 있습니다. 그 연막탄 네. 용도에 맞게 연막탄이라는 게 이렇게 안 보이게 하는 은폐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타겟팅이 안 되게. 네. 아니 그렇게 써야죠. 그걸 왜 학교를 은폐한대요? 학교 가기 싫은 건 알겠는데 해도 너무하네요, 그렇죠. 근데 아까 팔루자 말씀도 하셨는데 팔루자 지역 주민들 뭐 4,843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14세 미만 어린이들의 암 발병률이 12배 늘었고 백혈병 발병률은 38배, 유방암 10배. 이게 다 네이팜탄이나 뭐 백린 뭐 이런 거 영향이 있는 거겠죠? 지금 이게 왜 그런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사실. 예.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네이팜탄의 성분이나 백린이 정말로 암을 유발하느냐는 거는 좀 미지수고요. 그래서 이 상황이 지금 끌어내는 건 뭐냐면 네이팜탄이나 뭐 백린탄 같은 걸 썼은 상황이라면 일종의 방사능 아주 작은 거라도 방사능 물질도 무기로 쓰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방향의 추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아무튼 이건 사실입니다 지금. 아까 무슨 온갖 뭐 진짜 몸에 안 좋은 거 다 만들어. 그래서 열아우라늄탄 가능성도 그렇죠. 얘기가 열아우라늄탄. 나왔죠. 예, 우라늄 계통에 뭔가 쓰였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 이후로 전투 이후로 참 이렇게 주민들의 암 발병률이 급속히 수십 배가 늘었네요. 이건 무시할 수 없으니까요, 이 정도면. 예. 자 오늘 잔혹한 살상무기 네이팜탄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북한 얘기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북한 앞서 말씀드린 CCTV 예. 가입이 예. CCW. CCTV가 CCTW. 네, 제가 원래 게임 쪽 전문이라 헛소리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CCW 가입 안 했죠? 안 했죠? 예, 당연하죠. 당연히 안 했고. 뭐 당연하다는 게 말 이상합니다만 네, 북한 행태를 봤을 때 이제 뭐 좀 그렇게 받아들여진다는 건데 좀 걱정되는 것은 네이팜탄이 뭐 그렇게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북한도 당연히 이제 보유할 수 네. 있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근데 물론 이제 그걸 사용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지 않겠습니다만, 이제 유사시에 이제 그런 것을 사용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것이 좀 걱정이 되네요. 네. 뭐 금주가 되든 뭐 네. 더 이상 뭐 용도 폐기가 되든 좀 네이팜 탄이 좀 안 쓰일 수가 있을까요 그러면? 그럼 뭐 사실 어떻게 다 맞겠습니까? 네. 이거 뭐 비난을 하는 거 외에는 그다지 방법이 없는 거고 이제 우리 아까 또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얘기를 했지만 이런 얘기는 이제 하고 뭔가 계속 상기시키는 거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결국 없어지려면 이게 좀 휴머니즘적으로 좀 다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융단 폭격 봤지만 요즘은 이제 그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도 그런 식으로 융단 폭격을 해서 일반인 민간이 수십만 명을 죽이는 일은 거의 없잖아요. 물론 결과적으로 몇 년씩 따지고 보면 그렇게 많이 죽습니다만 적어도 그런 정도는 이건 너무 잔인하다는 정도의 합의는 좀 이루어지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좀 문명적으로 좀 더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이런 폭탄들이 제거되기를 기대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제는 국제사회가 용납을 안 하죠. 네. 앞서도 말씀드린 베트남의 네이팜 소녀인 킴 푹 씨는 1996년 워싱턴에서 열린 월남전 기념비 제막식에서 연설하는 과정에서 만약 민간인 마을에 폭탄을 투하한 비행기 조종사를 만나게 된다면 나는 그를 용서할 것이다. 평화를 위해서 먼저 내민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먼저가 중요하겠죠. 그런 자격이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네이팜 탄 살펴봤고요. 오늘 본격은 여기까지고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신선하고 또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내용으로 돌아올 것으로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는데요. 네, 오늘도 저희는 폰게임의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헤비메탈 밴드가 있는데요. 데스메탈이라는 장르가 있거든요. 네. 네이팜 데스라는 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얼마나 야. 근데 정말 시끄럽고 들어줄 수가 없어요. 이러면 아까 무슨 키를 보고